자, 이제 대장경의 간행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대장경이라는 건 경율론 3장으로 이루어져야 하죠. 자, 대장경이라고 하는 건 불교 경전을 얘기하고요. 자, 대장경은 경율론 3장으로 이루어져야 하죠. 경은 교리, 그 다음에 율은 계율. 계율은 지켜야 되는 덕목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론이라고 하는 건 승려나 학자의 해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율론 이렇게 원래는 3개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거는 정식 대장경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고려시대는 크게 3개의 대장경이 있지만 이 3개의 대장경 중에 하나는 가짜고 말하자면 정식 대장경이 아니고 2개는 진짜 대장경이고 하나는 초조대장경, 또 하나는 제조대장경. 이거 만들어진 순서대로 합시다. 또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교장 또는 속장경.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 자, 이렇게 3개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초조대장경. 자, 초조대장경은 현종 때, 그러니까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 거란 침입 시에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초조대장경이고요. 현종 때 만들었고. 자, 그런데 이 초조대장경을 만들고 나서 대구 부인사에 보관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대구 부인사로 쳐들어갔던 몽골이 몽골의 2차 침입 때 초조대장경을 소실. 자, 그래서 몽골의 2차 침입 때 소실돼 버렸죠.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중에 이제 찍어낸 거 조금, 아주 조금만 남아있고 없어져 버렸죠. 자, 그러니까 이 초조대장경을 없어졌으니까 다시 만들자. 다시 제조대장경이라고 하고요. 제조대장경 같은 경우는 다시 만들었는데 그 목판 인쇄로 만들었거든요. 이거 전부 다. 목판 인쇄로 만든 그 판이 8만 장이 넘었어요. 8만 1250장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8만 대장경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은 제조대장경 같은 경우는 언제 다시 만들기 시작했냐? 몽골의 2차 침입 때 불타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몽골의 3차 침입 때부터 다시 조판하기 시작하죠. 자,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 몽골의 3차 침입 시에 이때부터 다시 조판하기. 요때부터 몽골 침입기 이렇게 씁시다. 자, 이때 다시 조판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 팔만대장경을 어디서 조판했냐? 이거를 조판한 곳은 2군데. 자, 대장도감이 있고 그 다음에 대장도감은 강화도에 있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분점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저기 남해 진주, 경상도 남해 진주 지역에. 그래서 분사대장도감을 진주에 설치해서 여기에서 주로 판각이 이루어졌죠. 쉽게 말하면 주로 조각을 한 곳은 요 분사대장도감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몽골의 침입 시에 조판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자, 이거는 1236년부터 51년까지 거의 한 16년 가까이 만들어졌고요. 최우부터 시작해요. 이 1236년이 최우고, 그 다음에 51년이 최항이거든요. 그래서 최의까지 이렇게 쭉 만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만들어가지고 그럼 어디서 보관을 하고 있었냐? 자, 이거는 합천해인사에 보관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합천해인사에 보관을 하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 합천해인사의 조선 초기에 이거를 보관하는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장경판전 또는 장경판고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장경판전을 건축한 거는 조선 초기에 이 건물을 짓죠. 그리고 이 장경판전 같은 경우는, 장경판고 같은 경우는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닥에는 숯이나 소금이나 이런 것 등 모래 같은 걸 깔아서 습도를 조절하고, 즉 방습, 그 다음에 방충, 벌레로부터 막아주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창문을 만들었는데 창문이 위아래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이제 이렇게 환기가 되도록 아예 설계 단계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거미줄이 끼지도 않는 그 정도로 방충 방습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불이 난 적이 다 한 번씩은 있지만 이 장경판장 같은 경우는 불이 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고요. 그리하여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게 바로 이 고려 제경판, 말하자면 이제 고려대장경과 그 판각이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장경판정 같은 경우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게 바로 팔만대장경. 자, 요거 최우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몽골의 3차 침입기부터 만들기 시작했고요. 시험에는 가끔 요걸 물어보기도 해요. 대장도감과 분사대장도감. 고려에는 이 도감이라고 하는 붙은 기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도감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교장. 교장은 누가 만들었냐면 의천이 만들었고요. 의천이 송요 일본의 주석서를 모은 대장경을 주판했는데, 아까 우리가 대장경이라고 하는 건 경율론 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는 주석서, 즉 해설집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서 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식 대장경이 아닌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대장경이라고 원래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교장 또는 속장경 이렇게 부르고요. 자, 이거는 교장도감을 설치해서, 아까 우리 흥왕사에서 흥왕사에다가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거기서 판각으로 만들어낸 거고요. 이게 이제 해설집을 쫙 묶은 건데, 이 해설집이 양이 많으니까 그거에 목록만 따로 뽑아서 목록집, 말하자면 목록만 따로 모아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까 우리 의천의 저서 중에서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요 교장의 목록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식 대장경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교장이니까 교장도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349페이지 보시면은 밑에 초조대장경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40페이지 교장. 자, 의천이 만들었고 송요 일본의 주석서를 모은 거다. 그 다음에 교장도감 설치. 자, 교장도 몽골의 침입 시에 불타버려요. 그래서 아주 일부만 조금 남아있어요. 자,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은 최우 집권기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대장도감, 분사대장도감, 그리고 해인사, 합천해임사에 보관을 하고 있죠. 장경판전에.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장경으로 뽑힌다. 자, 마치 이게 이제 16년 동안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여러 사람이 조각도 하고 여러 사람이 글씨도 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한 사람이 글씨를 쓴 것처럼 굉장히 글씨체가 일정하고 오자나 탈자가 거의 없어요. 빠진 글자나 틀린 글자가 없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팔만대장경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도교와 풍수지리설, 도교 봅시다. 자, 도교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종교다운 종교로 성장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도참 사상과 연계되어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은 하는데, 그래도 고려에서도 도교를 장려했던 시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고려에서 도교를 장려했던 시기는 예종 때. 자, 예종이 도교와 관련된 관청을 설치하죠. 도교 사원을 설치하는데 그거를 보건궁이라고 그래요.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도관건립 나오죠. 그래서 예종 물어볼 때 요 보건궁 물어볼 수도 있죠.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예종 때 도관이 보건궁을 처음 건립하였다. 그래서 고려 중에서 도교를 장려한 왕이 누구냐? 그럼 예종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도교는 기본적으로 경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하죠. 그거를 초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제는 도교와 관련된 거구나. 자, 그리고 도교와 관련된 행사가 또 있죠. 팔관회. 그래서 팔관회가 도교랑 관련이 있는구나. 자, 그 다음에 풍소지리설 볼까요? 풍소지리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경길지설. 그래서 이 개경의 도읍을 정한 그 이유가 바로 풍소지리설 때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서경길지설로 고려 정종 때
서경천도를 잠깐 시도했었다가 실패를 했죠. 그리고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또 전개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 풍수지리설은 또 서경천도, 서경길지설 관련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남경길지설이 있었기 때문에 자, 문종 때 동경을 폐지하고 남경으로 삼경을 개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려시대에는 이런 길지설들. 그러면 이런 길지설은 아무래도 풍수지리설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개경길지설, 그다음에 서경길지설, 남경길지설 이런 것들이 다 풍수지리설의 영향이구나. 뭐 당연히 조선을 세우면서 한양으로서 옮긴 것도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은 거겠죠. 자,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달로 넘어가 볼까요? 자, 345페이지. 자, 과학기술로 넘어갑시다. 첫 번째 과학기술에서는 천문학. 천문학으로 갑시다. 아무래도 역법과 관련이 되는데, 자, 고려 초기에는 당의 선명력. 자, 이 당의 선명력은 신라시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까지. 자, 당의 선명력. 자, 그러다가 고려 후기 충선왕 때, 자, 원의 수시력을 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려 후기 충선왕 때는 원의 수시력을 채용. 자, 그 다음에 공미당 때는 아무래도 친명 세력이죠. 그래서 명의 대통령. 자, 그래서 고려 초기에는 당의 선명력,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는 원의 수시력, 공미당 이후에는 명의 대통령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달력들을 사용했구나 알 수가 있고요. 자, 한 장 넘기시면 의학 책만 하나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의학 같은 경우는 고려 후기에 지금 남아있는 의서 중에 가장 오래된 향약 구급방 이런 역사책이 남아있죠. 향약 구급방.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인쇄술. 자, 인쇄술 봅시다. 자, 인쇄술에서는 금소괄자, 요게 이제 중요하죠. 봅시다. 인쇄술이라고 하는 건 원래 처음에 고려에서는 목판 인쇄술 중심이었어요. 자, 목판 인쇄라고 하는 건 우리 팔망대장경처럼 나무판에다가 글씨를 일일이 새겨서 찍어내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목판 인쇄라고 하고요. 고려시대 목판 인쇄가 발전하게 된 건 대장경의 조판 때문이죠. 대장경의 조판과 관련하여 이렇게 목판 인쇄술이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목판이라고 하는 건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일일이 새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새기는데 굉장히 정교한 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겠죠. 말하자면 적은 양의 책을 많이 찍어내고자 할 때는 목판 인쇄술이 괜찮아요. 아예 한 번 새겨놓으면 계속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 종류의 책을 조금만 찍어내려고 하면 이게 너무나 공이 많이 들어가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럴 경우에는 활자 인쇄술을 사용하면 되죠. 활자 인쇄술, 활판 인쇄술. 자, 활판 인쇄술이라고 하는 건 글자를 따로따로 하나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 끼워. 그리고 나서 책을 찍어낸 후에 이 글자를 따로 떼서 보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종류의 책을 만들 때 말하자면 자, 종류는 조금인데 이거를 이렇게 다 일일이 판에다 새기면 힘드니까 이거를 활판 인쇄술로, 활자 인쇄술로 하면 되는데 자, 여기다 이렇게 써봅시다. 활자 인쇄술 또는 활판 인쇄술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활자를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금속으로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게 바로 금속활자 인쇄술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금속활자 인쇄술이다. 자, 그래서 이 활자를 금속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야 이게 잘 마모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글씨가 이 책이 찍어놓으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금속활자 인쇄술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 금속활자 인쇄술과 관련해서 중요한 책이 2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한 거죠. 자, 그래서 책 2권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금속활자 인쇄술과 관련된 책이 2권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상정고금예문이라는 책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직지심체요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 일단 상정고금예문이라는 책을 먼저 봅시다. 자, 우리 앞에서 역사책 할 때 상정고금예문이라는 책이 앞에 나왔었어요. 상정고금예문은 처음에 출판을 하게 된 건, 처음에 이제 이 책을 간행을 하게 된 건,
자, 이 책을 처음에 간행한 건 고려 인종 때 최윤의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자, 책의 내용이 뭐냐면 예전과 지금의 예문에 대해서 쓴 책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절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책을 만들었다가 이거를 금소괄자로 인쇄를 했다. 자, 봅시다. 이 책을 최우가 강화도로 천도를 할 때 이거를 관리하는 책이나 이런 서적을 관리하는 관청이 관리가 예관이에요. 예관. 그런데 어느 날 그 신하가 와서 이 최우에게 최고 집권자가 이때 최우였으니까 강화도로 천도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최우를 찾아와서 요 상정 고금 예문이라고 하는 책을 내가 미처 개경해서 가져오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좋냐? 왜냐면 이제 이거 상정 고금 예문의 예절책이니까 필요할 때마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걸 못 갖고 온 거예요. 그러자 최우가 자, 그거 나한테 한 세트 있어. 그러면서 내가 빌려줄 테니까 가서 인쇄를 새로 해라. 그리고 그 인쇄를 금소괄자로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 금소괄자로 상정 고금 예문을 최우 집권기에 즉 최우 때 강화도로 천도하고 나서 이거를 금소괄자로 인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금소괄자로 인쇄를 했다. 언제? 최우 집권기에. 자, 그리고 이게 1234년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만 남아있냐면 기록만 남아있고 현존하지는 않죠. 자, 말하자면 이 상정 고금 예문이라고 하는 책을 금소괄자로 인쇄를 했대. 그런데 이거는 기록은 있지만 실제 책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기록만으로라도 이게 전 세계에서 금소괄자로 인쇄했다는 최초의 기록인 거예요. 말하자면 가장 오래된 기록인 거죠. 최고의 기록인 거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소괄자 인쇄 기록. 하지만 책은 없다. 현존하지는 않죠. 그러면 결국에는 책은 없는 거네. 그래서 드디어 남아있는 책이 뭐냐? 그것도 우리나라 거인 거예요. 그게 직지심체 요절이죠. 자, 직지심체 요절은 누가? 백운화상이. 자, 백운화상이라고 하는 승려가 그 전에 이제 경전이나 이런 데서 부처님의 좋은 말씀들만 따로 모아놓은 그런 책이에요. 자, 그리고 언제? 자, 이거는 1377년 왕으로 하면 우왕 때. 자, 우왕 때 어디서? 청주 흥덕사에서 금소괄자로 인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소괄자로 인쇄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건 이런 책이죠. 자, 백운화상이 1377년 우왕 때 청주 흥덕사에서 금소괄자로 인쇄를 하게 된 거고 이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의의는 뭐냐면 자, 현존 최고의 가장 오래된 금소괄자 인쇄본. 자, 금소괄자 인쇄본, 인쇄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죠. 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직지심체요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고요. 자, 원래 이제 서양에서는 가장 먼저 금소괄자를 발명을 한 게 쿠텐베르크. 그 쿠텐베르크에 비하면 상정 고금 예문의 기록, 현존하진 않지만 이 기록이 약 200년 앞서 있는 거고 직지심체 요절은 그 쿠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것보다 약 78년 정도 앞서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고려시대에 가장 먼저 금소괄자 인쇄술을 발명하게 된 거죠. 자, 그게 바로 직지심체 요절. 자, 그런데 하나 더. 직지심체 요절은 그럼 지금 어디 있니? 지금 어디 있냐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자, 그럼 또 왜 걔는 또 프랑스에 가져갔냐? 자, 프랑스에서 뺏어간 게 아니고요. 프랑스에서 뺏어간 게 아니고 자, 우리나라에 왔던 프랑스 초대 공사가 플랑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취미가 자기가 부임했던 지역에서 고문서, 골동품 이런 걸 모으는 게 취미였고 이 사람이 당연히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자기 취미대로 고문서나 골동품을 샀죠. 사서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임기가 다하자 가져갔죠. 자기네라도 자기 거니까 샀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프랑스로 가져간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들어가게 된 건데, 자, 우리나라에서 한 60, 70년대쯤 이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요 지역에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게 된, 연구원으로 일하게 된 박병선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이분이 아시아 분이니까 동해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고문서 같은 걸 연구하는 그런 직책을 맡게 된 거고요. 이 사람이 찾아낸 거예요. 수장고 이런 데서 이제 찾아낸 거지. 거기 우리나라 책 있던데? 근데 그 책을 봤더니 그 당시의 인쇄 수준보다는 좀 다른, 뭔가 좀 특이한 그런 형태로 찍혀져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쇄술 공부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인쇄가 되지?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그게 금속 활자로 찍어냈을 때 이런 형식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학계에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두 가지를 찾아냈어요. 첫 번째는 직지심체 요절하고 또 하나는 의궤, 그거를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리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유네스코에 이제 세계문화유산, 기록문화유산 지정을 요청을 하게 되고, 당연히 유네스코에서도 너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니까 지정을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걸 유네스코 지정으로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청하자마자 이제 바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건데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죠. 자, 그게 직지심체 요절 347페이지 보시면은 상정 고금 예문 그리고 직지심체 요절이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제지술. 자, 그럼 잘 생각해보면 뭐가 남아있냐면 종이가 남아있는 거예요. 직지심체 요절은 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우왕 때 고려 말에 찍어낸 책이 남아있는 거니까, 자, 이거는 종이가 굉장히 또 뛰어나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맨 밑에 보시면 제지술이 굉장히 뛰어남을 알 수도 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얼마 전에 들은 뉴스예요. 이거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 기사 검색하다가 봤는데, 이 청주가 그러니까 이제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주는 나름대로 자기의 도시가 인쇄술의 도시인 거예요. 본인의 도시가. 그래서 이런 뭐 인쇄박물관, 지금은 흥덕사 있던 자리에 지금 터만 남아있고 그 자리에 인쇄박물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청주에 가면. 그래서 청주는 또 나름대로 막 이런 인쇄 축제도 하고 막 이러는데, 청주에 이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그런 뭐 본부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기관이 여기로 들어오게 됐다는 기사를 제가 몇 달 전에 봤었죠. 여러분은 아무도 관심 없는 기사를 또 어떻게 또 제 눈에 띄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농업기술의 발달, 나머지 한번 볼까요? 나머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시면 농업기술의 발달은 앞에서 우리가 다 한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권농정책, 그리고 12법의 발달, 그 다음에 개간장려, 간척사업. 간척사업은 고려 후기부터 등장을 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의 발달에서 자, 이항법이 보급되기 시작했죠. 남부지방 일부에서 이항법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윤작법의 보급, 2년 3작의 윤작법 보급. 그 다음에 기피가리의 일반화, 우경을 이용한 기피가리의 일반화, 12법의 발달, 농상지표 소개,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 다 봤던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목화전래 이거까지 우리 봤었죠. 자, 그 다음에 화약무기 제조, 조선기술. 자, 원래 화약을 만드는 기술이 중국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약을 외국한테 기술을 넘겨주면 그 나라에서 또 좋은 무기 만들면 안 되니까 안 줘요. 그 기술을 안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배워온 거예요. 살짝 몰래 말하자면. 그러니까 터득한 거기도 하고 그 이론을 배워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최무선이 화약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화통도감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이제 최무선의 진포대첩에서 화약을 이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게 바로 화약과 화포의 제작. 자, 가로 3번 보시면 화통도감 체크, 그 다음에 최무선 체크하시고, 최무선이 이긴 전투가 이 왜구를 물리친 진포대첩,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전함의 건조 뭐 이런 것들 한번 조선술이죠. 아무래도 조선술도 발전했었다. 그래서 왜 우리 일본 원정에 막 동원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게 조선술의 발달이죠.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귀족문화의 발달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귀족문화의 발달에서 맨 처음에 건축. 자, 건축에서는 궁궐건축, 개성 만월대. 그 다음에 사원건축. 자, 거기 보시면 뭐 현화사, 흥왕사 등등. 아까 현화사, 흥왕사, 우리 절들하고 뭐 개태사 뭐 이런 거 살펴보자고 했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고려 후기의 건축. 자, 고려 후기 건축 중에 중요한 거는 주심포 양식. 자, 주심포 양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오른쪽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자, 그렇게 포라고 하는 공포 또는 포라고 하는 건물의 구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붕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이 지붕의 무게를 분산하기 위해서 기둥 위에 설치하는 어떤 구조물, 건축학적으로 그런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을 여러분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기둥 위에만 있으면 기둥 주자를 써서 주심포라고 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여러 개를 배치하면 다포라고 하죠. 둘 중에서 좀 더 단정하고 단아한 느낌을 주는 건 뭘까요? 간결한 느낌은 주심포겠죠. 그리고 좀 화려한 느낌을 주는 게 다포겠죠. 이 다포는 나중에 조선으로 넘어가서 조선시대는 다포 건물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심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심포는 몇 개 없거든요. 자, 주심포 양식의 건물들은 고려 후기에 대표적으로 3개. 이 3개는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요. 첫 번째, 봉정사 극락전.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건물 중에 나무로 만든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거. 즉, 현존, 최고,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나무로 만든 건축물. 자, 현존 최고의 목조 건축물은 봉정사 극락전. 알겠죠? 봉정사 극락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이 부석사가 우리가 전에 통일신라 시대 의상할 때 그 부석사. 알겠죠? 그 부석사. 그리고 부석사에 있는 건물 중에 무량수전은 고려시대 만든 거죠. 여러분이 왜 부석사가 의상이 만든 건데 고려에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절 안에 건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절을 만든 건 의상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건물을 막 짓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무량수전인 거예요. 이거는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절을 건축한 거랑 건물을 지은 건 다를 수 있죠, 당연히. 자, 그래서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자, 그 다음에 예산 수덕사 대웅전. 당연히 예산 수덕사 대웅전.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 3가지가 주심포 양식. 그러니까 이 3가지는 그냥 아예 세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외워버리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기둥 양식 또는 봉포 양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붕 양식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안동 봉정사 극락전 같은 경우는 맞배 지붕.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붕의 양식도 그림으로 나와 있죠. 맞배 지붕은 그냥 네모네모 붙인, 보통 우리가 집 그릴 때 가장 간단하게 그리는 그런 지붕이 맞배 지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그 밑에 나오는 팔짝 지붕이에요. 조금 더 화려하고 장식적인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이 팔짝 지붕이죠. 자, 그리고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다시 맞배 지붕.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외울 때 복잡하다고 절만 외우면 안 되는 게, 봉정사는 대웅전도 있고 극락전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봉정사 극락전이 가장 오래된 건물이고 주심포 양식이죠. 그러니까 그냥 봉정사, 부석사, 수덕사 이렇게 외워버리면 어떤 건물이냐를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면 망칠 수가 있어요, 시험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풀네임으로 다 외우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절만 외우지 말라고. 알겠죠? 이 정각만 바꿔버리면 완전 다 또 뒤죽박죽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다 이름 전체를 외우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어쨌든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석사 대웅전, 거의 고려 말에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그런 절들이고요. 한 장 넘겨보세요. 다포식 건물. 다포는 말 그대로 포가 여러 개,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적이고 나중에 조선에 영향을 주고, 자, 그래서 서광사 응진전, 성불사 응진전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지금 여러분 사진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될 텐데 어쨌든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부석사에서 하나를 더 설명해야 되는데, 부석사 같은 경우는 아까 부석사 무량수전,
자, 이 무량수정 같은 경우는 팔짝 지붕에다가 주심포 양식에다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양식이 배을림 기둥이라고 하는 게 더 있거든요. 여러분 사진에 지금 이 부석사 무량수전, 이 그림이 너무 쬐끄만해가지고 잘 안 보일 텐데, 자, 기둥을 그냥 이렇게 일자, 11자로 이렇게 반듯하게 기둥을 만들게 되면 멀리서 봤을 때 기둥이 원래 어떻게 보이냐면 사람의 눈이 착시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보여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엄청 건물 자체가 불안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처음 지을 때부터 이 기둥을 조금 배를 굴려서 뚱뚱하게, 살짝 뚱뚱하게 굴리는 거예요. 그래야 멀리서 봤을 때도 안정감을 주는데,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을 굉장히 안정감이 있게 그리고 단정하고 예쁘게 만들려면 여기서 이 가운데를 뚱뚱하게 할 건지 밑에서 3분의 2 지점을 뚱뚱하게 할 건지가 또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부석사 무량수전은 그런 어떤 이 뭐랄까요, 비율? 이런 거를 굉장히 아름답게 잘 뽑아냈어요. 그래서 이 부석사 무량수전 같은 경우는 지붕이 이렇게 처마가 들려있는 그 곡선, 그 다음에 이 기둥의 어떤 비율, 이런 것 등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져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전이 굉장히 예쁘게 잘 지어진, 단정하면서 단아하면서 웅장하면서 약간 조화를 이루면서 약간 이런, 실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묘한데 굉장히 느낌이 제일 좋아요. 그런 건물이 바로 부석사 무량수전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은 굉장히 심플한 그런 간결한 느낌을 줘요. 실제로 가서 보면. 자, 그 다음에 성불사, 응진전, 심원사, 보강전. 아무래도 다포 양식은 좀 화려하겠죠, 당연히. 그런 양식을 주는, 그 느낌을 주는 건물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주심포 양식 건물 3개. 그리고 그 건물들의 특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석탑. 자, 석탑 같은 경우는 다각, 다층탑.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 이런 거. 그리고 아무래도 고려 시대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예를 들면 옛날 백제 지역에 있었던 탑들은 백제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고, 옛날 신라 시대에 였었던 그 지역에 있는 탑들은 신라의 양식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삼국에서의 어떤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게 이제 석탑의 특징이고요. 사실 이 석탑에서 우리가 이제 2개 정도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 꼭 기억해야 되는 석탑이, 자, 354페이지 고려 전기에는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자, 송의 영향,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자, 그 다음에 후기는, 자, 후기는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우리 원 간섭기도 있었으니까 원의 영향, 당연히. 자, 원의 영향을 받아서 원나라는 굉장히 화려한 그런 조각 같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려한 양식의 이런 탑, 경천사지 10층 석탑. 그래서 2개. 자, 송의 영향,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그 다음에 원의 영향,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렇게 2가지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사진에서, 자, 무량사 5층 석탑, 불일사 5층 석탑,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렇게 있는데, 무량사 같은 경우는 거기 보시면 부여죠? 그럼 어느 나라의 양식일까요? 백제 양식을 가지고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각 삼국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석탑들도 지역별로 있더라. 네, 그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불일사 5층 석탑은 개성에 있으니까 당연히 고구려 양식도 좀 가지고, 물론 고구려는 목탑을 주로 만들었지만 이런 양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요한 그런 탑이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이거는 다각 다층 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키가 커. 키가 너무 커. 근데 좀 날씬해. 그럼 뭐가 좀 부족하냐? 안정감이 부족하죠. 그래서 안정감이 좀 부족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경천사지 10층 석탑. 경천사 10층 석탑은 지금 우리가 크기를 가늠할 수 없지만 거의 한 20m 가까이 되기 때문에, 20m는 좀 넘어가고 한 12, 3m쯤 돼요. 그래서 약간 좀 길쭉하지만 좀 안정감 있고, 지금 안 보이지만 조각이 굉장히 군데군데 화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화려한 느낌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탑의 특징, 첫째,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자, 우리나라는 화강암 좋은 게 많아요. 화강암을 다루는 기술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화강암으로 주로 탑을 만드는데, 얘는 대리석.
대리석의 특징은 뭐냐면 좀 물러요. 말하자면. 무르다는 건 잘 부서지는 거죠. 물이 좀 무르면서 그 다음에 산성에 약해요. 그래서 새가 똥 싸면 또는 산성비 내리면 부식돼 버려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 경천사 10층 석탑은 거기 보시면 현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거기 밑에 써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딴 데 있을 때 사진이거든요. 자, 원래 얘는 경천사 지 10층 석탑이니까 경천사에 있었어요. 개성에. 그런데 이거를 탑이 예뻐?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내가 가져간다? 일본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됐어. 그러니까 막 갖다 놔라. 너네 왜 뺏어갔냐? 막 이러면서 이제 여론이 나빠지니까 갖다 놨죠. 근데 기분은 나쁘지. 일본이 이제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면 경천사 지에 갖다 놔야 되는데 기분 나쁘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놨는데 그게 경복궁 한쪽 구석이었어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경복궁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얘가 이제 아까 말했죠. 산성비 오면 부식되고 새똥 싸면 부식되고 조금씩 이제 탑이 그렇게 부식되고 하니까 얘를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의 새로 박물관을 지을 때 그 안에다가 건물을 이제 이 건물 안에다가 탑을 배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딱 들어가면 그 정문에 딱 보이는 탑이 가운데 그러니까 통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탑이 있고 이제 양쪽에 이렇게 둘러서 전시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고 거기 있는 탑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죠. 자, 그리고 얘랑 좀 비슷한 형제 같은 그런 탑이 하나 있어요.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진 원각사지 10층 석탑. 원각사지가 있었던 곳에 여전히 탑은 남아있고요. 이 원각사라고 하는 조선시대에 있던 절이 지금은 사라지고 거기에 공원을 지었네. 그 공원이 탑골공원이에요. 그래서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지금 탑골공원 안에. 제가 학생들한테 제발 한번 가봐라. 얘기하지만 잘 가지 않아요. 학생들은. 내가 그런 데를 왜 가? 이러면서 잘 가지는 않죠. 자, 그게 바로 경천사 10층 석탑을 영향을 받은 조선시대 원각사 10층 석탑. 자, 그래서 월정사 8각 9층 석탑,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렇게 두 개. 자, 그 다음에 승탑. 자, 승탑은 뭐가 유행하면서 유행을 한 구조물이에요? 선종이 유행하면서 아까 우리 고려의 불교 얘기하면서 고려 후기로 가면은 선종이 살짝 유행하죠. 선종 중심의 교종통합, 조계종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고려 후기에 이런 승탑이 유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고려 후기 가장 대표적인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승탑이 동그라미 1번 팔각 원당형. 이게 이제 신라 양식이거든요. 신라 양식을 계승한 전형적 승탑인 고달사지 원종대사 해진탑. 그냥 우리는 고달사지 승탑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자, 고달사지 승탑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사진 보시면 얘가 신라 양식을 계승한 팔각 원당형의 가장 전형적인 양식 고달사지 승탑. 자,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조금 모양이 특이해. 그래서 팔각 원당형 아니고 여러 가지 뭐 평면, 동글동글, 그 다음에 뭐 종 모양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승탑이 나타나는데 밑에 사진을 보시면 정토사, 흥덕북사, 실창삽 가운데가 약간 공이죠. 공 말하자면 가운데 공처럼 동글동글하죠. 이게 이제 좀 특이한 양식. 그 다음에 지광국사 현묘탑. 자, 이 지광국사 현묘탑은 네모네모죠. 이것도 전형적 팔각 원당형이 아니기 때문에 특이하고요. 얘는 지금 현재 경복궁에 이제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뭐라고 해야 되지? 해체 복원 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 이거는 종 모양으로 생겼어요. 종. 근데 이것도 승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특이한 모양의 승탑들. 그리고 전형적 양식은 고달사지 원종대사 해진탑. 자, 승탑은 선종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불상 넘어갑시다. 자, 불상. 자, 불상은 고려의 불상의 특징은 조형미가 좀 떨어진다. 조형미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 한 3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신라 양식을 계승한 좀 예쁜, 얘는 좀 조형미가 있어. 신라 양식을 계승한 애가 하나 있고 유형이. 두 번째, 철불. 돈을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 철로 단단하게 만든 철불이 있고요. 얘는 대형 철불이거든요. 고려 초기에 만든. 그래가지고 막 2m, 3m 막 이렇게 좀 큰 애들. 자, 그 다음에 대형 석불. 자, 얘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돈을 많이 들여서 호족들이 또는 그 지방의 유력 세력이 만들었죠. 근데 아무래도 지방에서 만들다 보니까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조형미는 좀 떨어지더라. 자, 그래서 세 가지 양식. 신라를 계승한 좀 예쁜 애. 그 다음에 철로 만든 좀 큰 대형 철불.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들이고 크기는 크지만 안 예쁜 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자, 그러면 좀 예쁜 애부터 신라 양식을 계승한. 자, 이렇게 신라 양식을 계승한 좀 조형미가 있는 예쁜 애는 가장 대표적으로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이 있어요. 자, 얘는 어디에? 부석사에 있겠죠? 부석사 아까 우리 주심포 양식 건물이 뭐였죠? 무량수전 그 안에 들어있는 불상. 그래서 얘가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이고요. 자, 이름이 부석사 소조 불이잖아요. 소조가 뭐냐면 보통 여러분 불상을 만들 때는 이게 주조를 하거든요. 금속으로. 여러분 청동기 만드는 거푸집 기억나요? 그런 식으로 틀을 만들어. 거기다가 청동 같은 그런 쇳물을 부어. 그리고 그걸 떼어내서 이제 겉에다가 뭘 칠하면 금 같은 거 칠하면 그게 이제 금동불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는 금속으로 주조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소조불이에요. 주조한 게 아니고 금속으로 만든 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손으로 빚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찰흙으로 빚는 것처럼. 그래서 고려 시대는 이렇게 다양한 제작 기법을 이용한 불상이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불상이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 자, 그래서 첫째, 얘 특징은 첫째, 신라 양식을 계승해서 좀 조형미가 있다. 예쁘다. 둘째, 소조불이기 때문에 고려 전기에는 고려 초기에는 다양한 형식으로 불상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특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철불. 돈 많이 들여서 크게 철로 만든 불상. 자, 이 철불 고려 초기에 만들어졌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양식이 자, 광주 춘곡리 철불.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양식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지방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지만 안 예쁜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자, 그 다음에 안동 이천동 석불. 안동에 가면 이 석불이 있는데요. 머리는 우리가 조각을 한 거 좀 여러분이 보시면 조각을 한 거지만 밑에 이제 실루엣, 몸통은 그냥 바위예요. 바위의 실루엣 정도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쁘지는 않다. 조형미는 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파주 용미리 석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파주에 있는 마의 이불 입상. 파주 용미리 석불이라고 불리는데 이것도 부처 머리만 있고 나머지는 그냥 바위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돈을 좀 들였네. 크게는 만들었네. 근데 예쁘진 않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려 전기에 만들어진 대형 석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시대별 불상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특징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청자. 자, 고려 시대는 아무래도 고려 청자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잘 만들어지고 유행을 하는데 시기별로 조금씩 양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별로 특징 체크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11세기 고려 한 중기쯤 되죠. 이 시기에는 푸른 비색의 예쁜 청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순청자, 무늬 없는 그냥 비색의 청자. 자, 그러면 청자는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중국에도 있을까요? 청자, 이렇게 푸른 빛을 띠는 청자는 우리나라에만 아니면 중국에도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청자는 우리나라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청자는 여러 나라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빛깔이 조금 더 투명하고 예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게 이제 11세기 순청자. 자, 그런데 12세기 중엽에서 13세기 중엽 사이에 고려에만 있는 독특한 기법을 이용해서 도자기를 만들어요. 그게 상감청자라고 하는 거예요. 상감기법을 이용해서, 상감기법이 이런 거예요. 도자기가 이렇게 있으면 요 겉을 파요. 그리고 여기다가 다른 색흙을 집어넣어서 무늬를 내는, 이게 원래는 청동기에 은실을 박아서 무늬를 내는 은입사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청동기를 만드는 기법인데 이거를 도자기에 적용을 해서 무늬를 내는 방식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 방식은 고려에만 있어요. 아까 청자는 주변에도 있다. 하지만 상감청자는 고려에만 있는 독특한 양식이에요. 자, 그래서
357페이지 12세기 중엽에 고려의 독창적 기법인 상감법이 개발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무늬를 넣은 이런 기법으로 도자기를 만들게 되죠. 이게 상감청자. 한 장 넘기시면 거기 보시면은 상감청자 사진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본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상감청자 떠올릴 때 나오는 그런 도자기거든요. 자, 그래서 상감청자가 만들어지고요. 청자는 주로 전라도 강진과 부안에서 많이 만들어요. 이 청자를 만드는 흙이 백자를 만드는 흙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청자는 주로 강진이나 부안이나 이런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백자는 주로 이천이나 여주 같은 이런 이제 경기도 주변에서 많이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산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신안군에서 신안 앞바다에서 옛날 도자기를 실은 배가 발견되고 하는 거 알아요? 이 배를 만들어서 중국으로 수출하고 왔다 갔다 하고 중국에서도 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서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 침몰? 침몰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배들이 있어서 아예 그 목포 앞바다에서는 그 배를 통째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 안에 도자기가 잔뜩 들어있었죠. 그래서 그 배가 실제로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실만한 공간에 나무로 만든 배가 그대로 형태 거의 그대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기도 해요. 목포에 가면 해양박물관에 가면은. 자, 그래서 이런 도자기. 자, 그런데 나중에 원간섭기를 지나면서 당연히 무신집권기에 그러니까 예쁜 도자기가 많이 만들어졌고 이게 원간섭기로 가면 당연히 쇠퇴하기 시작하죠. 이 도자기 색깔도 이제 탁해지고 안 이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고려 말쯤 되면 새로운 양식의 도자기가 또 등장을 하죠. 그게 분청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청자에 백토를 발라서 좀 독특한 빛깔을 내는 그런 도자기를 분청사기라고 하고 분청사기라고 하는 이 도자기는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까지 여말 선촉 이렇게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 15세기까지 유행했던 도자기가 분청사기고 이게 지금 색감이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약간 어떤 색이냐면 연한 베이지 속에 연한 갈색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오히려 현대적인 느낌을 좀 많이 주고요. 이 분청사기는 모양이 문양이라고 하죠. 무늬가 엄청 다양해요. 자유분방한 무늬. 또 오히려 요즘 만든 도자기 같은 느낌을 주는 건 분청사기예요. 분청사기 좀 그런 느낌을 많이 주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순서 기억하시면 돼요. 11세기 순청자, 12세기 중엽에서 13세기 중엽 사이에 상감청자. 그러다가 도자기가 좀 쇠퇴하고 고려 말에 가면 분청사기. 이렇게 시기를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은 자기의 발달 과정에서 나와 있고요. 자, 중요한 책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책 한번 체크해 봅시다. 358페이지 밑에 보시면 고려 도경이라는 책이 있고요. 이거는 송나라 사신인 서긍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자, 이 책이 쓰여진 시기가 고려 인종 때 쓰여진 책이에요. 고려 인종이면은 묘청의 난 일어나기 좀 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이 책이. 그래서 고려 중기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 책의 원래 내용은 그런 거예요. 1권, 2권 이렇게 두 권이 있는데 한 권은 고려의 막 진귀한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글로 설명하고 있고 한 권은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책은 그림 없어지고 글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소개를 하고 있는데 도자기. 참 예쁘다 너네 나라 도자기 이런 거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종 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주변, 그러니까 그 시기 즈음에 고려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도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 뭐를 기록하고 있냐면 이자겸의 횡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자겸이 막 왕을 괴롭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려 도경은 딱 그 시기, 뭐 예종, 인종 요 시기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적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그것도 나와요. 예종이 도교를 장려해서 복원궁을 지었어.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즈음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는 책이 고려 도경이라고 하는 책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속공예, 뭐 청동 은입사 기술 등등 한번 읽어보시고 나전칠기. 나전칠기도 굉장히 고려에서 잘 만드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산물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기술? 이런 것들이 바로 나전칠기죠. 나전칠기는 여러분 알죠? 까만 오칠을 한 상자에다가 전복 안쪽에 보면 그 반짝반짝 알죠? 조개 껍데기. 그거를 얇게 점여서 무늬를 낸 거를 나전칠기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무늬 몇 개 아니고요. 엄청 정교한
그런 무늬를 내서 실제로 보면 엄청 화려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바로 나전칠기고요. 자, 그 다음에 범종 한번 읽어보시고 글씨. 자, 고려 전기에는 왕이지체, 구양순체. 그 다음에 고려 후기는 송설체. 이 고려 후기의 송설체는 조선 전기까지 쭉 유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얘도 여말선초 이렇게 유행을 했던 게 송설체.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그림. 자, 그림에서는 고려 전기에 이령의 예성강도라는 그림이 있다 라고 전해지지만 그림은 없고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요. 고려 후기는 아무래도 불교 그림이 좀 그려지죠. 그래서 불화가 유행을 하게 되죠. 해허라는 사람이 이 불화를 잘 그렸는데 해허가 그린 관음보살도, 양류관음도라고도 하는데 이게 일본에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문인화, 즉 그냥 학자들이 또는 선비들이 그린 그림, 귀족들이 그린 그림 중에서는 공민왕의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 천산대렵도라고 하는 게 남아있고요. 여러분 그 사진에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보이죠, 너무. 이게 그냥 색깔이 제대로 나와도 안 보여요. 네, 너무 희미해가지고 안 보이는데 변발에 호복을 한 무사 2명이 말을 타고 나란하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그림? 상상이 안 되죠. 뭔지 모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천산대렵도 공민왕이 그렸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그림. 공민왕은 자기 와이프인 노국대장 공주가 죽고 나서 그 영정을 그려놓고서는 막 대화를 나눴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을 만큼 그림을 잘 그렸었대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음악 읽어보시고 문학. 자, 문학은 고려 초기의 향가. 향가는 뭐 그 전부터 유행을 했었죠. 신라시대도 있었고 했지만 이제 고려시대에 것들이 남아있어요. 보현 10원과 이거 지은 사람이 우리 아는 사람. 균여. 보현 10원과 균여. 아까 우리 어느 왕 때 승려였었죠? 광종 때 승려였었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도의장가, 정과정 이런 거 남아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 한문학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자, 그리고 고려 중기는 아무래도 고려 중기에는 무신집권기니까 이 무신집권기에는 쇠퇴하겠죠, 문학이. 그래서 설화문학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하게 돼요. 설화문학이라는 건 이제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을 묶은 거. 그래서 뭐 설화문학, 그 다음에 뭐 태관문학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죠. 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경기체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장가. 경기체가는 신진사대부. 장가. 다른 말로 하면 소교라고 하는데 장가나 소교 같은 경우는 서민들의 감정을 담은 지금으로 하면은 대중가요 같은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장가, 소교 한번 보시고 나머지 뭐 이규보의 백운소설, 이전의 여공패설 등등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 문학 중에 의인화하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국선생전, 국순전 이런 의인화해서 설명을 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고려시대까지 마무리했고요.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조선으로 넘어갈게요. 알겠죠?